허환구의 라디오 오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환구입니다. 2년하고 한 달 만이죠.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다음 주부터 전면 해제됩니다. 영업시간 제한, 사적 모임 인원 제한 모두 해제가 되겠습니다. 2020년 3월부터 시작됐던 사회적 거리두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지만 국민의 일상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끼친 것 또한 외면할 수 없는 사실이겠습니다. 오미크론 변이가 정점을 지나 내림세를 보인다는 점에서 내린 결정일 텐데요. 잃어버린 일상을 되찾을 수 있다는 기대감이 크지만 한편으로는 정말 괜찮을까 하는 걱정이 되는 것 또한 사실인데요. 부디 또 다른 위기가 다시 찾아오는 일은 없길 바랍니다. 2년 만의 일상 회복, 이번만큼은 이대로 쭉 봄이 계속됐으면 좋겠습니다. 4월 15일 금요일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축하합니다. 한국자동차 전문기자협회와 한국자동차 기자협회 선정 올해의 픽업, 올해의 유틸리티 렉스턴 스포츠. 이관왕 기념 이벤트도 만나보세요. 1년간 월 1만 원만 납입하는 초기 부담 제로 할부부터 소상공인에게 큰 힘이 되는 10년 자동차세 특별 지원까지. 4월 쌍용자동차 전시장에서. 지압 침대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자, 던졌습니다. 돌직구인가요? 이건 처음 보는 철직구네요. 돌직구보다 빠른 주문과 배송 속도, 눈앞에서 확 떨어지는 가격까지. 이 놀라운 선수가 누구죠? 국내 최초 온라인 철강직구 쇼핑몰 스틸 1번가. 말씀하신 순간 철직구 더 가네요. 스틸 1번가. 역동적이면서도 우아하게, 기술은 미래적이지만 클래식의 품격을 잃고 싶지 않았던 전기 세단의 꿈, 불가능이었을까? 천만에 가장 화려하게 이루어지다. 메르세데스 벤츠 최상위 전기 세단, The New EQS. 네, 라디오 오늘 금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일부 한 주간의 시사 이슈 진단해보는 최진봉의 시사 포커스 바로 만나보겠고요. 2부 이슈 오늘에서는 6.1 지방선거 출마자 만나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무소속의 정훈선 안동시장 예비 후보를 만나보겠습니다. 이어서 부동산에 관한 궁금증 풀어보는 시간, 조진희의 부동산 매거진 함께 하시겠습니다. 라디오 오늘 생방송 놓치신 분들은 유튜브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애청 바랍니다. 네, 시사 포커스 성공회대 최진봉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도 할 얘기가 참 많은데요. 네. 오늘은 이제 한동훈, 정호영, 안철수 이렇게 세 명을 좀 키워드로 해서 얘기를 시간 되는 데까지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한동훈 후보자인데요. 자, 윤석열 당선인의 내각 임명 모두 마쳤습니다. 8명 장관 임명했는데 자, 한동훈 후보자를 두고 정말 많은 말들이 쏟아지고 있고, 이게 그저께 발표가 됐잖아요. 저도 그렇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 뭐 중앙지검장 정도 얘기가 거론돼서 그랬었죠. 법무부 장관? 맞습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건 뭐 국민에 대한 선전포고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충분한 능력을 갖춘 적절한 인사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자 지명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뭐 지금 앵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도 상당히 큰 충격이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논란이 될 소지가 충분히 있는 인사인데 이런 인사를 지명했고, 또 권성동 원내대표의 말에 따르면 그것도 최근에 결정한 게 아니라 오래전부터 마음속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요?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 과연 이런 인사를 했을 때 어떤 파장이 올지, 또 새 정부가 들어서면 보통 협치하고 화합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갈등 요소로 갈 수밖에 없고 강대강 대치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밀어붙인다는 거, 상당히 일반적인 정치 문법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에요. 이런 행동은. 그래서 윤석열 당선인이 왜 그런 결정을 했을까 좀
의아했고요. 예. 두 번째는 한동훈 검사장 같은 경우에 아시는 것처럼 채널A 관련 사건에서 무혐의 처리되긴 했습니다만 본인의 휴대전화의 비밀번호를 제공을 안 해서 결국은 무혐의 처리가 된 거잖아요. 증거 불충분으로. 예.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볼 때는 이게 완전히 의혹이 해소됐다고 보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예. 두 번째는 고발사주 사건 관련해서 지금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거든요. 예. 그런 상황인데 이런 분을 임명한다는 것이 과연 공정과 법치에 맞는 것인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국민들은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국민의 어떤 관점이나 눈높이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의아한 그런 지명이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청문회 정말 재밌겠는데요. 예, 양당이 정말 사활을 걸고 공격 방어 나설 것 같은데 자 저는 이 한동훈 후보자 보면 윤석열 당선인 생각이 나요. 상당히 닮은 꼴이다. 왜냐 기수 파괴가 당시에 윤석열 당선인 같은 경우도 중앙지검장 될 때 검찰총장 될 때 뭐 나이는 좀 있었지만 기수 파괴였잖아요. 그랬었죠. 한동훈 후보자 같은 경우는 더 심한 거죠, 지금. 나이도 좀 젊고 상당히. 네. 엄청나게 기수파괴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기수파괴가 되면 지금 그 기수 같은 기수나 더 높은 기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검찰이 계속 있기가 어려운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지금 현재 주요 직책을 맡고 있는 분들이 현 정부의 법무부 장관들이 임명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분들이 이제 전부 물갈이가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그 자리에 이제 윤석열 사단이라고 소위 얘기하는 검찰 내에 윤석열 지금의 당선인과 친분이 있거나 같이 일했던 경험이 있거나 이런 분들이 전면에 나설 가능성이 있죠. 그리고 물갈이가 되면 이제 한동훈 검사장 동기나 그 밑에 있는 분들이 이제 발탁이 되지 않겠어요? 그렇게 되면 결국 뭐 그냥 한꺼번에 왜냐면 만약에 나이가 좀 있으신 분이 오시게 되면 그 완전히 전면적으로 사람을 바꾸기가 어렵거든요. 근데 이제 명분이 되는 게 뭐냐면 법무부 장관이 기수가 이렇게 낮은데 그 위에 있는 기수의 선배들은 대부분 다 이제 옷을 벗고 변호사로 이제 나가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럼 자연스럽게 자리가 비게 되고 그 자리에는 결국 윤석열 사단으로 불리는 검찰의 윤석열 라인이 주요 보직을 맡게 되는 상황이 되니까 아주 자연스럽게 검찰 내부의 권력 구조가 윤석열 당선인 측근들로 의해서 채워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상당히 장단점이 있겠네요. 지금 김오수 검찰총장과 한동훈 후보자가 기수 차이가 무려 7기수나 차이가 난다고 맞습니다. 하는데 그렇습니다. 완전히 물갈이가 될 것 같고 인사청문회가 상당히 관심인데 오늘 조금 전에 발표된 거 보니까 그 한덕수 총리 후보자 같은 경우는 25일, 26일 양일간 열린다고 하고 이제 장관 후보자들 그 이후에 열리게 될 텐데 정말 난타전이 될 것 같아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뭐 채널A 사건, 검언유착 사건 여기에다가 오늘 보니까 뭐 임대료 얘기가 또 속보가 뜬 게 한동훈 후보자 같은 경우 이제 전세를 준 그 아파트가 있나 봐요. 거기 맞습니다. 1년 만에 5억 원이나 전세를 올렸다 그래서 이거 뭐 임대료 인상폭 상한 규정 위반 아니냐 뭐 이런 지적이 또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그 전에 임대료하고 1년 차이가 41%가 오른 거예요. 5억을 올렸으니까요. 41%. 5억은. 원래는 5%까지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기준은 5%예요. 그러니까 이게, 원칙으로 보면 어긋났다 하는 게 지금 의혹을 제기하는 측의 주장인데, 한동훈 후보는 해명을 어떻게 했냐면, 이게 더 문제가 되는 것이 같은 임대인이에요. 다른 임대인이 아니고. 같은 임차인? 임차인, 죄송합니다. 임차인 맞습니다. 같은 임차인이에요. 그러니까 이 임차인이 1년 만에 다시 계약을 갱신했는데 그게 5%가 아니라 41%가 그럼 분명히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새로 만약에 임차인을 다른 사람이 들어왔다 전세로. 그렇죠. 그러면 또 모르겠는데. 그렇죠.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이제 한동훈 그 후보자의 해명은 이분이 처음엔 나간다고 했다. 이런 거예요. 나간다고 했다가 계약이 끝났다. 그랬다가 뭐가 이제 문제가 있었는지 다시 들어오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새로 계약을 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이걸 들으면서 그런 생각은 들었어요. 그 독직 폭행 아시죠? 그 정진웅 부장하고 그 휴대전화 뺏으려고 하다가 압수하려고 하다가 이제 논란이 돼서 그걸 독직 폭행으로 본인이 이제 고소를 해가지고 정진웅 부장도 수사받고 이랬잖아요. 일반 국민들이 독직 폭행을 알까요?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당시에.
예. 그게 있는지도 모를 겁니다. 법률가니까 알겠죠. 처음 들어봤죠, 일반 사람들은. 소위 이제 저는 예전에 김기춘 실장한테 붙었던 별명 중에 법꾸라지 얘기 기억나시죠? 법꾸라지 기억나죠. 예. 예. 그래서 이게 묘하게 오버랩이 돼요. 그러니까 본인이 법을 잘 아는 분이니까 해석하는 과정에서 법적으로 문제 없다. 네, 예.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휴대전화 비밀번호 안 알려주는 것도 법적으로 문제 없어요. 그거 자기의 권리죠. 예. 조사받는 사람이. 근데 일반 국민들이 과연 검찰이 당신 이거 비밀번호 안 알려주면 당신한테 불리해. 뭐 알려줘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데 거부하고 난 내 권리니까 안 해요. 이렇게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법을 집행하는 분이고 조사를 하셨던 분이잖아요. 검사라고 하면. 예, 예. 근데 법적으로 문제없으니까 괜찮다? 국민적 관점이나 도덕적 관점은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면? 법무부 장관을 하실 분이 법의 취지 자체는 어쨌든 같은 임차인이면 다시 계약을 하더라도 5% 이상 올리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국민들이 이해하는 선 아닐까요? 그 법을 그렇죠. 만든 취지를 본다고 하면. 예, 예. 근데 그게 법적으로 문제없으니까 괜찮다. 왜 그분이 안 한다고 해서 나갔다가 다시 들어온 거다. 이렇게 해명을 하는 것이 과연 국민들의 동의를 얻어낼 수 있을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 공직자가 아니고 정말 뭐 개인 사인이라면 또 어느 정도 이해가 될 것 같은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공직을 맡겠다고 그것도 법을 집행하는 가장 중요한 부서인 법무부의 장관을 하겠다는 분이 법적으로 문제없으니까 문제없다. 이렇게 해서 넘어간 문제면 부동산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LH 사태 터지거나 정치인들이 다 했던 말이 뭡니까? 법적으로 문제없다. 이런 거잖아요. 예, 예. 그 법적으로 문제없으면 문제가 없는 건가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 국민의 정치인이나 고위공직자에 대한 관점 자체가 단순히 법적으로 빠져나갈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더라도 도덕적으로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하면 과연 고위공직자로서 그분을 인정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을 생각한다면 법을 잘 아는 사람이니까 나는 법적으로 문제 없어. 이렇게 해명이 되고 끝난다고 하는 것이 과연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인지 저는 정말 좀 답답하기도 하고요. 예. 이런 해명이 국민들이 볼 때는 참 너무한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이 한동훈 후보자 얘기 나온 김에 이 검수 완박 얘기도 한마디만 좀 정리 겸 해서 들어보겠습니다. 한동훈 후보자 오늘 뭐 검수 완박은 야반 도주다. 뭘 그리 잘못했길래 이렇게 무리하게 밀어붙이냐 이런 발언을 했고 김호수 검찰총장도 연일 반발하고 오늘은 또 나부터 탄핵하라. 날 탄핵하고 그다음에 법안 처리해라. 이런 발언을 했고 고검장, 검사장 평검사 할 것 없이 검찰 측에서 상당히 반발, 또 언론도 상당히 문제점을 지적하는 이런 상황입니다. 자, 이 검수 완박 법안 앞으로 뭐 국회 통과 어떻게 될지 뭐 5월 3일까지 다 처리한다고 민주당은 밀어붙이고 있는데 자, 이거 뭐 어떻게 보시고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일단 뭐 이제 검찰의 수사권을 폐지하는 문제는 예전부터 논의가 되어 왔었고 이제 검찰 개혁의 완결판이 되는 것인데 민주당이 추진하는 데는 여러 가지 이제 난관들이 좀 있습니다. 첫째는 필리버스터를 하게 됐을 경우에 이제 그걸 어떻게 넘어갈 거냐의 문제인 것이고 두 번째는 그걸 넘어선다 하더라도 국회의장이 의지가 있어야 돼요. 근데 지금 국회의장이 출장이 잡혀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의사 진행권이 이제 부의장한테 넘어가게 되는 부의장이 두 분입니다. 이제 그 부분도 누가 맡을 거냐도 논란이 될 것이고요. 또 이거를 상정하는 과정에 있어서 부의장이 만약 진행권을 받았다 하더라도 상정의 과정에서 여야가 합의해 와라 이렇게 해버리면 시간이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원만하게 모든 것이 다 그 5월 3일 안에 다 될 거다 이렇게 지금 장담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여러 가지 그 요소들이 있어서 그 단계마다 충돌이 일어날 걸로 보여지는데 저는 뭐 일단 국민들의 의사가 중요하고 여론이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게 사실은요 처음에 이 문제가 나왔을 때만 해도 민주당이 좀 불리한 이슈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한동훈 검사장의 법무부 장관 지명 때문에 결국 이제 이 문제도 필요한 거 아니냐 이런 여론들이 형성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여론의 흐름이 약간의 변화가 올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어찌 보면 이제 윤석열 당선인의 그 한동훈 검사장 지명이 법무부 장관 지명이 5기 인사로 보여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리고 검찰이 주요 직책을 맡게 되면 과연 공정한 나라가 될까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론이 좀 움직일 가능성이 있어서 그 여론이 어떻게 되느냐가 좀 중요하게 작용할 걸로 보여집니다. 예, 이번에는 정호영 후보자 얘기를 하겠습니다. 처음에 지명이 됐을 때 제일 먼저 언론에 나온 게 이제 농지법 위반 소식이 나왔고 그 다음에 아들 딸의 의대 편입 의혹이 나왔고
예. 오늘은 또 아들의 군 문제가 또 보도가 됐네요. 예, 예 맞습니다. 처음에는 현역 대상자였는데 5년 후에 다시 신검받으니까 사회보충역으로 이렇게 된 한 크게 봐서 세 가지 의혹이 지금 제기가 된 상태인데 아까 한동훈 후보자 보면 이제 윤석열 당선인과 좀 닮은 꼴이라고 했는데 지금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딱 보면은 조국 전 장관 생각이 난단 말이에요. 지금 뭐 그렇죠. 아빠 찬스 논란 크게 일고 있는데 자 이건 뭐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그야말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고 봐요. 조국 전 장관에게 적용됐던 기준이 정호영 장관 후보자에게도 그대로 적용돼야 된다. 그것도 사실은 조국 전 장관도 법무부 장관 지명받고 그런 일이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당시에 수사를 책임졌던 검찰총장이었던 윤석열 당선인은 당연히 정호영 후보자에 대해서 그런 관점에서 검증이 돼야 된다고 저는 봐요. 청문회 과정에서 그 부분이 그런 기준으로 적용돼야 되고요.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로남불이라고 비판받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윤석열 당선인은 공정과 상식 정의라고 하는 그 기치를 들고 나와서 결국 당선도 됐으니까요. 그러면 지금 상황에 정호영 지금 후보자가 나온 여러 가지 이슈들을 보면 내용들 의혹들을 보면 거의 뭐 조국 전 장관의 물론 사실인지 아닌지는 이제 확인이 돼야 되겠습니다만 그보다 더 했으면 더 있지 못했다고 보기 어려운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 과연 국민들이 이것을 그냥 넘어갈 수 있을까? 저는 좀 의문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정호영 그 후보자 같은 경우에 지금 말씀하신 군 문제뿐만 아니라 아들 같은 경우에는 연구원인가요? 그 40시간 일을 매주 40시간 일을 하면서 19학점의 수업을 들었어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거든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한 학기 19학점을 들으면 그게 풀로 완전히 듣는 겁니다. 그거 19학점 들으면 다른 아르바이트 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정말 아르바이트 하면요. 잠 한숨도 못 잡니다. 그러면. 그래요. 근데 매주 40시간 일을 했어요. 또 연구원으로.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게 과연 가능한가 물리적으로. 그럼 뭐 대학생 겪어보신 분이나 또 자녀를 두신 분들은 다 이해하실 텐데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요. 이런 문제들은 뭐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저는 의혹이 충분히 커질 수 있는 사안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군 면제 문제도 그것도 이제 조사가 돼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부각이 되면 윤석열 당선인이 상당히 큰 부담이 될 것이고 윤석열 정부가 정말 공정과 상식을 잘 할 수 있는 정부일까 하는 부분에 대한 여론이 형성될 수 있어서 상당히 안 좋은 상황으로 갈 수 있다고 예측 가능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참 근데 저는 제가 보기에는 이제 정호영 후보자 본인의 입장에서도 그렇고 윤석열 당선인도 그렇고 이 사실을 일단 이런 의혹이 있다는 건 알고 있잖아요. 두 분 다. 그렇죠. 그러면서도 우리가 조국 사태를 그걸 다 봤잖아요. 이 조국 장관의 그 가족들이 완전히 풍비박산나는 이거를 몇 년에 걸쳐서 봤는데 비슷한 의혹이 있단 말이에요. 야당에서도 또 언론에서도 분명히 지적할 건 뻔한데 이렇게까지 흠이 좀 있어 보이는 이런 후보를 왜 임명을 할까? 저는 그게 좀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렇죠. 근데 거기다가 더 이제 그래서 더 좀 놀라운 것은 언론의 보도를 보면 40년직이라는 기사가 나와요. 보셨겠지만. 그러니까 더 황당한 거죠. 정말 모르겠습니다. 능력이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윤석열 당선인이 저 본인의 40년직이 서울대 뭐 같이 다니고 이래서 40년직의 친분 때문에 친소 관계 때문에 임명이 됐다고 하면 참 지명이 됐다고 하면 그건 더 큰 문제죠. 그러니까 얼마 전에 우리가 저 최진봉 교수님이랑 2주 전인가요? 3주 전에 대우조선해양 그 사장 임명권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때도 대통령 맞습니다. 동생의 동창이라는 이유로 그렇게 비판을 했잖아요. 국민의힘에서. 그렇죠. 근데 이걸 좀 더 하잖아요. 그럼요. 더 하죠. 이건 그 당시에 비판을 하지 말든가.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고 국민의힘이 지금까지 민주당을 해서 계속 내로남불 얘기했어요. 내로남불 얘기 계속 했잖아요. 조국 전 장관 얘기 정말 5년 내내 했습니다. 그 사건 이후에. 그러면 최소한 그 문제에 대해서 본인들이 이렇게 얘기했던 부분에 대한 잣대를 국민들한테 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민들이 과연 이 환경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이 상황을. 맞습니다.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안철수 위원장 얘기도 간단하게 한마디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자, 어제는 완전히 이제 돌았을 것처럼 했는데 저녁에 또 깜짝도 만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안철수 위원장은 약간 좀 측은하게 이렇게 느껴지거든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맞아요. 근데 지금 저 보도를 보니까 뭐 댓글 이런 데 보니까 두 사람 이게 뭐 연인 관계냐 뭐 그런 좀 비판하는 조롱하는 글들이 상당히 많던데. 그러니까 한쪽이 삐쳐서 토라지고 잠수 타고 그럼 또 상대방이 다시 다독여주고 풀어주고
또 토라지고 뭐 이게 지금 계속되고 있다. 이런 비판의 목소리가 상당히 많은데 어제 이거 일련의 그 어떤 이런 모습들 안철수 위원장의 모습 이게 어떻게 보셨습니까? 최근에? 저는 참 그 말씀하신 비유가 적절하다고 생각해요. 국민들 피곤합니다, 사실 이런 모습 보면서. 너무 좀 자주 있는 것 같아요. 공동정부 만들겠다고 했으면서 서로 갈등 일으켜가지고 서로 또 돌아서고 또 하루도 안 돼서 찾아가니까 만나고 다시 돌아오고 이게 지금 참 국민들 볼 때는요. 이 참 피곤하기도 하고 이런 모습을 계속 봐야 되나 언제까지 봐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저는 지금의 상황에서 제가 그냥 정치적으로 분석해보면 안철수 위원장은 계속 끌려다니는 걸로 저는 보여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거는 전제로 말씀을 드릴게요. 정치적으로 보면요. 주도권은 윤석열 후보가 갖고 있는 거예요. 당선인이 갖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정부 출범하기 전이니까 갈등 요소가 부각되는 것을 막아보려는 의도라고 저는 보거든요. 안철수 위원장은 본인이 추천을 했다고 얘기했고요. 근데 본인의 의사나 본인의 의견이 전달될 수 있는 통로가 막혀 있어서 결국 의견을 제시 못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추천한 사람이 다 떨어졌어요. 그 말은 윤석열 당선인 의지가 분명한 거예요. 그런 차원이라고 하면 지금 어제 찾아간 것도 저는 이게 출범하기도 전부터 갈등이 부각되면 여론이 안 좋아지고 이거는 여론이 안 좋아지면 본인한테 불리할 걸 생각해서 저는 갔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진심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지 않고요. 앞으로 이제 당선인이 취임하고 나면 안철수 위원장한테 상당히 안 좋은 환경이 더 벌어질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취임 후에는 더? 그러니까 지금의 이런 행동은 취임 전에 갈등 요소가 부각되는 것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그런 정치적 행동을 했다고 저는 보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게 완전히 모든 문제 해결됐나 전혀 그렇다고 보지 않습니다. 지금 장관 다 임명했고요. 공동정부를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뭐 가능성이라고 하면 이걸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차관을 임명하는 방법? 차관이 그럼 장관보다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민간합동위원회 위원으로 들어가는 방법? 그 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하는 활동, 물론 뭐 위원회 위상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장관하고 똑같은 영향을 행사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위원회는. 위원회는 자문하고 조언을 할 수 있지만 집행 과정에 직접적인 관여를 할 수는 없어요. 그 위원으로 들어가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게 공동정부하고 어떤 의미가 있죠? 저는 이거는 그냥 근데 그걸 듣고 또 안철수 위원장이 돌아오는 것도 물론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 상황에서 안철수 위원장이 할 수 있는 선택의 카드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카드가. 그러니까 본인 입장에서는 어쨌든 그 손을 내밀면 잡아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고려돼서 저는 이런 현상이 나타났다고 보는데 이거 오래가지 못할 겁니다. 그러니까 취임 전이라 이런 부분들이 좀 연출이 되지만 취임하고 나면 안철수 위원장은 조금 더 어려운 상황에 빠질 가능성이 있지 않겠나 그렇게 전망을 해봅니다. 참 정치권 얘기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성공회대 최진봉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라디오 오늘 2부에서 뵙겠습니다. 가구 살 땐 꼭 한번 가보자. 안동 명품 가구 백화점. 흑표 흑침대, 양성국 갤러리, 금성침대, 한국가죽소파, 장수돌침대. 다양한 브랜드 가구를 한 곳에서 쇼핑할 수 있는 대형 가구 전시장. 안동 명품 가구 백화점. 며느라. 밥 했어? 설거지 했어? 쓰레기 버렸어? 청소했어? 빨래했어? 개밥 줬어? 아들 낳았어? 딸 낳았어?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이미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만 더 격렬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지금은 그냥 라디오만 듣고 싶다. MBC 라디오. MBC 라디오. 라디오 청취자 10명 중 4명이 듣는 방송.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이거 마스크 끈이 끊어졌네. 어떡하지? 이거 쓰실래요? 새 건데. 감사합니다. 모르는 사이지만 서로 배려하고. 유모차. 계단 위험해요. 아이고 고맙습니다. 문화는 다르지만 서로 도움 주고. 여기 착한 빵집 돈찔러러 왔어요. 진짜요? 너무 감사해요. 방식은 다르지만 함께 응원하고. 사진 보낼 땐 이걸 누르시고 찬송. 이제 알겠네. 고마워요. 세대는 다르지만 소통을 이어가는 우리. 존중과 배려가 우리를 하나로 이어줍니다. 공익광고협의회. 마음을 열어줘. 다가가 나 속삭이도록
그토록 행복해야 해요. MBC 라디오. 네, 6시 30분 막 지났습니다. 이슈 오늘 시작하죠. 6.1 지방선거를 향한 시간이 하루하루 빠르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로 47일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출마 후보들의 마음도 점점 급해질 것 같습니다. 자, 출마 후보들 만나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유일한 무소속 후보죠. 정훈선 안동시장 예비 후보를 만나보겠습니다. 정훈선 후보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정훈선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자, 예비 후보 등록을 마치셨는데 네. 안동시 의회 의장을 또 역임하셔서 많은 분들이 네. 알고 계실 텐데요. 그래도 우선 네네. 자기소개를 직접 좀 해주시죠. 예, 저는 안동시 풍산읍 수곡리가 고향이고요. 초, 중, 고 대학을 안동에서 나와서 현재 안동시의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삼선 시의원으로 의회 운영위원장 또 그리고 안동시의회 의장을 거쳐 이번에 안동시장 후보로 등록한 안동시장 무소속 예비후보 정훈선입니다. 예, 유일한 무소속 예비후보 정훈선 후보가 되겠습니다. 네. 자, 출마를 결심하시게 된 계기 좀 여쭤볼게요. 예, 제가 안동시 의원 3선 12년 동안 집행부가 편성해서 의회에 올린 예산이 약 15조 원에 달합니다. 예. 이 15조 원을 이제 승인을 해준 거죠. 그러나 우리 15조가 투입되었음에도 우리 안동시는 인구는 줄고 성장 동력은 점점 사라져가는 실정입니다. 모두들 위기라고 하죠. 예천 안동 통합의 문제, 3대 문화권 사업, 원도심 공동화, 그리고 도청 신시까지의 문제점 등 해결해야 되는 당면 사업들을 보면 참 걱정스럽기만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심의 의결하는 위치가 아니라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위치에서 안동을 변화시키고 발전시켜야겠다는 생각으로 출마를 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요. 좀 덧붙여서 질문을 드리겠는데 보통 보면 시의원하고 그다음에 네. 이제 도의원의 도전들을 많이 하시는데 네. 시장에 바로 도전을 하셨단 말이에요. 네. 그 시민들이 좀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뭐 특별한 이유라도 있는지. 뭐 옆 주변에서들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도의원을 하고 시장을 하는 게 어떠냐라는 말씀도 있으셨는데. 그러니까요. 조금 전에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마는 의장을 경험하고 12년의 어떤 그 시의원의 경험으로 이제는 집행권을 가지고 또 안동시를 변화시키고 발전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바로 이렇게 시장에 도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뭐 초선 2선도 아니고 3선이나 하셨으니까 바로 이렇게 도전을 하신 거고 네. 다른 후보들과 차별화된 나만의 장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12년간의 이제 시정 전반을 살폈습니다. 의회 기능인 견제 역할을 수행했고요. 그렇기에 누구보다 안동시의 컨디션 상황을 잘 알고 있고요. 또 앞으로 제가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또 그 나갈 방향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당선되면 업무 공백 없이 임기 시작과 동시에 제가 약속한 공약 이행과 그리고 사업 추진을 바로 하면서 새로운 안동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예, 네. 충분히 준비된 후보다 12년의 의정 경험이 있다. 이런 장점 말씀해 주셨고 현재 안동시가 갖고 있는 현안 가운데 가장 큰 문제점 무엇이고 또 어떻게 해결해 나가시겠습니까? 예, 먼저 일은 사람이 하죠. 그런데 우리 일할 수 있는 환경이 많이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을 해야 하는 주체인 집행부 공무원들에게 창의적이고 자율적으로 일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줘야 된다. 예. 그래서 일을 함에 있어서 모든 것을 시장이 책임지는 그래서 제가 책임지는 시장을 말씀을 드렸고요. 예. 또 하나는 미래를 준비하는 정책입니다. 종합계획이죠. 이 마스터 플랜 수립이 아주 중요합니다. 철저한 계획이 수립이 되면은 예산이 수반되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재원 확보, 이 재원 마련의 중요성,
그 필요성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럼 어떻게 이 재원을 마련을 해야 되느냐? 우리 시가 지병하는 사업, 공기관의 위탁 사업, 민간 위탁 사업의 효율성을 철저하게 분석을 해서 비효율적인 사업은 정리를 하고요. 또 관리함에 있어서 효율적이지 못한 공유재산, 우리 시재산이죠. 이 시재산은 매각으로 가용 재원을 확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타 지자체에서도 지금 경영 수익 사업을 이제 시작을 하고 진행을 하는 타 지자체도 많습니다. 우리 안동시도 경영 수익 사업에 조금 더 중점을 둬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자체 수입을 늘리고 지금 현재 11%인 재정 자립도를 넓혀서 재정의 건전성을 강화시키는 것이 지금 우리 해야 될 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재정 자립도 11%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정도면 전국 거의 꼴찌 수준이라면서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이것도 좀 시정해야 될 그런 문제점인 것 같습니다. 자, 공약 상당히 많이 내거셨을 텐데 그 중에서 핵심 공약 우리 청취자 여러분이 좀 기억될 만한 한 가지만 좀 소개를 해주신다면요. 도시공간 재창조로 성장 동력을 만들어서 활기 넘치는 도시를 만들겠습니다라는 게 제 타이틀인데요.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먼저 현재 시청사를 구역사부지로 이전해서 역사부지를 문화, 관광, 행정의 기능을 하는 복합타운으로 이제 조성을 하겠습니다. 시청사를 이전하겠다. 구역사부지로 이전하겠다. 그렇죠. 이게 원도심 활성화의 저는 시작이라고 보고요. 현재 우리 시에서 계획 중인 그 구역사부지 지하의 1000면의 지하 주차장 조성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추가로 더 지하 주차장을 확보할 것이고요. 지하 주차장에서 강변을 연결하는 지하도로 개설로 시민들과 관광객의 수요를 만족시킬 것이고. 또 주차를 하고 지상으로 올라오게 되면 건축 양식이 고려 조선의 문화를 입힌 신시청사가 되겠죠. 이 신축 건물로 행정타운과 더불어서 관광객이 찾을 수 있는 관광 문화타운으로 조성을 할 그런 생각입니다. 시청사와 안동 역사죠. 그리고 벚꽃길, 또 탈춤공연장, 탈춤광장, 강변을 아우르는 정말 이 공간이야말로 새로운 문화산업의 중심과 새로운 관광 명소가 조성될 것이다라는 그런 확신을 하고 그리고 나머지 우리 자녀부지는 시민 여러분들과 논의해서 또 계속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전된 이제 시청사가 이전이 되지 않습니까? 이전되면 비어있는 그 이제 시청사는 지금 현재 뿔뿔이 흩어져 있는 사회단체를 이전 입주시켜서 시의회와 함께 사회 문화를 결합한 복합 시민 공간을 조성해 정말 약해져가는 공동체 의식, 거의 뭐 흩어지다시피 한 이 공동체 의식을 강화시키면서 또 예산의 운영을 효율성 있게 그렇게 활용을 하고요. 또 그 입주시킨 후에 나머지 공간은 현재 각 대학별로 그 창업 보육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차육 보육센터를 한 곳에 모으고 하나의 부서를 여기에 상주시켜서 청년 정책인 창업 지원을 통해서 이제 이 지역 경제를 활성화 시키고요. 다음으로 그 천리고가 이제는 철길이 이제 이 중앙선 복선화되면서 철로가 이제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천리고가가 그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천리고가를 철거를 하고 그때 교반이죠. 안흥동, 천리동을 지나가는 철뚝. 이 철뚝 철거로 천리동, 안흥동을 이제 주변도 개발을 깨끗한 그 동네로 개발을 할 것이고요. 시청 이전과 이런 도시 공간을 이 재배치를 하게 되면 이 통량이 분산되면서 지난번 지방선거에서 후보들도 공약을 했었죠. 천리천 복원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그렇죠. 천리천 복원으로 이제 물길을 돌려서 맑은 물이 흐르는 생태 도시가 조성 가능하고 이렇게 되면 유동인구 확보로 구시장, 신시장, 상권도
활성화될 것이다. 예. 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예, 이렇게 핵심 공약 소개를 해주셨고 현재 안동 시정을 좀 평가해 주신다면요.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참 평가를 한다는 게 참 그런데요. 먼저 우리가 세계문화유산 등재 등 문화유산 도시라고 하죠. 이제 참 그 일은 정말 대단한 일들을 하신 것 같고요. 이렇게 해서 전통 문화를 중심으로 안동을 알리는 성과는 충분히 있었다고 보는데 우리가 늘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는데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는 참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문제를 해결하려는 적극성도 좀 부족하지 않나 싶고 펼쳐놓은 일들 중에는 부담되고 걱정스러운 사업들도 많습니다. 정확하게 또 철저하게 분석하고 판단 후에 이제 추진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향후 시장이 되신다면 어떤 점에 중점을 두고 시정을 이끌어 나갈 생각이신지요? 먹고 사는 문제를 걱정 안 하는 정말 잘 사는 안동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렇게 만들고 싶고요. 예. 그리고 행복 지수가 높은 안동을 만들고 싶고 리더 지도자로서 모든 시민을 단결시키고 또 단합시켜서 서로 정 나누고 사는 화목한 도시를 만들고 싶은 게 제 생각입니다. 예. 자, 끝으로 지역민과 우리 유권자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마지막으로 좀 전해 주시죠. 지난 12년 안동의 곳곳을 누비면서 시민 여러분의 삶을 살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 바꿔야 산다. 안동이 살아갈 길을 시민들께서 알려주셨습니다. 이제 같이 걱정하는 대신에 안동의 내일을 함께 바꿔가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이념에 편중된 세력은 안동의 미래보다 그들의 정치 구도가 우선입니다. 권력의 눈치를 보는 사람은 시민만 보고 갈 수 없습니다. 제가 두려워하는 것은 오직 시민입니다. 안동의 내일을 바꿀 수 있는 건 특정 세력이 아니라 시민의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민 여러분이 바로 안동을 바꾸는 힘입니다. 안동을 바꾸는 힘, 정운성과 함께해 주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준비된 질문은 다 드렸고요. 한 1분 정도 시간이 남아서요. 자, 지금 이제 유일하게 무소속 출마를 하셨잖아요. 사실 우리 지역에서 국민의힘 장벽을 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 뭐 호남에서 민주당 넘기 어려운 거가 뭐 그렇죠, 마찬가지인데 우리 시민들에게 우리 국민의힘 넘을 자신이 있으신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요. 정당공천제를 폐지하자는 것은 늘 있어왔고요. 제가 늘 이야기하는 게 국가 중앙이 지방을 지배하는 그런 행태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많은 모든 분들이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삼선 의원이고 의장을 내서 여기까지 왔는데요. 저는 이게 제 운명이고 숙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출마하는 사람들은 다 자신 있어 해서 나옵니다. 모든 분들이. 어쨌든 제가 열심히 하고 저의 마음이 시민들께 전해진다면 충분히 무소속으로도 당선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시민 여러분들께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꼭 정운선을 선택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무소속 정운선 안동시장 예비 후보였습니다. 라디오 오늘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 사고 소식이나 함께 토론하고 싶은 내용을 안동 MBC 홈페이지 라디오 오늘 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전화와 문자 참여도 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는 851국에 7191번, 문자는 샵 0913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부동산 매거진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서울시가 지역 주택조합 사업 실태 조사에 착수했다는 소식인데 이게 이제 시민들 피해 예방을 위해서라는데 오늘은 지역 주택조합 관련 내용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HS 인베스트먼트 조진희 대표와 함께하죠.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사실 이 지역주택조합 하면 경험해보지 않은 분들은 사실 그거 잘 모르세요. 저도 뭐 네. 마찬가지고요. 지역주택조합이 뭔지, 뭐 재개발조합은 뭐고, 재건축조합은 뭔지 잘 모르겠는데, 네. 지역주택조합과 재개발조합, 차이점 먼저 좀 구분해 주시죠. 가장 크게 쉽게 이해하시려면요. 예. 지역주택조합은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각각 사람들이 모여서 땅을 사고 사업을 하는 거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재개발조합 같은 경우는 이미 그 현장에 땅이든 건물이든 갖고 계신 분들에 의해서 새로이 그 환경을 만들면서 새로 집을 짓는 거라고 생각하시면은 일반 소비자의 눈에서는 가장 쉽게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잠깐만요. 예. 지역주택조합은 기존에 그 장소에 살고 있는 사람이 아니군요. 네네, 그렇죠. 새롭게 그 땅을 사는 거군요. 그렇죠. 사서 이제 거의 뭐 아파트를 짓든 뭐 주택을 건설하든 새롭게 네. 들어가는 거고, 예. 기존의 재개발, 재건축 조합은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 네. 그렇죠.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재건축을 하는, 재개발하는 그런 사업이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예, 그렇게 크게 제일 쉽게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고, 예. 단지 저희가 한번 그 용어상으로도 많이 오해하는 경우가, 예. 지역지구 지역조합원입니다. 이렇게 할 때는, 아까 이제 얘기하시는, 그럼 지역주택조합, 난 여기, 나 땅도 갖고 있어, 나 지역주택조합원인데 뭔 말이야, 이렇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확하게 조합 설립 기준에서의 구분을 놓고 본다면, 지금 후자로 말씀드리는 거는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의 땅이나 건물을 갖고 있는 분이 사업에 참여하는 도시정비법에 의한 재개발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그렇지 않고 플랜카드 이렇게 지나가다가 아니면 모델하우스 앞에다가 아니면 전단지 앞에다가 이렇게 딱 봤는데 아파트를 분양을 하는 것이 아닌 조합원 모집 이렇게 되어 있는 사례들이 대부분 지역주택조합이라고 이렇게 보시면은 제일 편하게 구분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 자, 이 조합원 자격이요. 이 지역주택조합, 이 조합원 자격이 혹시 투기 과열지구하고 그 과열지구, 조정지역이 아닌 지역과 뭐 차이점이 혹시 있습니까? 뭐 쉽게 말해서 뭐 서울하고 여기 안동을 좀 비교를 해주신다면요? 네, 우선은 이제 소합 설립을 보통 하고 인가가 이제 인허가가 나서 소합 설립이 이제 완결이 됐었을 때 또 이제 그 서울을 제외한 지금 투기과열 지구 이외의 지역에서는 예를 들어서 그 모집한다는 공고를 보고 그때서 주소를 옮겨서 한 6개월 정도 지난 다음부터 자격이 생겨날 수 있는데 그 투기과열 지역 경우에는 그 신청이 1년 전부터 해당 지역의 그 무주택 세대주로서 그 자격을 보유하고 있어야지만 가능하니까 아무래도 시간적으로 좀 차이가 투기과열지구는 조금 더 강하게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아무래도 뭐 그쪽은 이제 투기를 좀 방지하기 위한 그런 목적인 것 같네요. 근데 이 지역주택조합 사업이요. 네. 저는 뭐 경험해보지 못해서 모르겠는데 이게 위험하다는 인식이 좀 있다면서요. 그러니까 사업이 지지부진하고 예를 들어 뭐 2, 3년 만에 뭐 다 된다 이렇게 분양할 때는 공고할 때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5년, 6년이 지나도 삽도 못 뜨고 있고 뭐 이런 점이 좀 있다면서요. 뭐 몇 가지 뭐 위험한 점이 있습니까? 예, 가장 크게 문제됐던 것이 이제 그 2019년도 이전의 사업장들 같은 경우는 지역주택조합을 모집을 할 때 예를 들어서 뭐 안동시 금곡동이다. 그리고 금곡동 몇 번지다. 이렇게 딱 그 지역을 정해놓고 그 땅을 사서 조합을 모집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내가 당신들이 다 같이 모여서 조합원으로 자격을 해서 여기 땅을 사서 사업을 하는 겁니다라고 설명을 해주고 근데 이게 그 땅 주인한테 이렇게 동의서를 받아놓은 거니까 돈을 내시면 우리가 땅을 계약을 할 수 있어요. 이런 형태로 대부분 사업을 진행을 하다 보니까 아시다시피 이제 조합원이라는 숫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리고 마찬가지로 땅 주인이 마음이 바뀌었다던가 아니면 뭐 운이 안 좋게 땅 주인분께서 돌아가셔서 자제분들까지 이제 뭐 소송에 걸린다거나 이런 경우들도 있으니까 사실은 토지 권한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을 시작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시간이 지연되는 경우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사업비라는 부분을 직접 내셔야 된다라는 것을 모르시고 단순히 내가 분양받는 아파트라는 개념으로 보셔서 주변 지역보다는 주변 시설보다 이게 싸게 분양을 하는 거네 이렇게 알고서 지역주택조합의 성격을 모르고 일반 분양 아파트인지 알고 이제 시작을 하셨다가 분담금 내라 사업비 내라 이렇게 했었을 때 내가 이걸 왜 내야 되느냐
하면서 이제 이의 제기하고 소송 걸고 하시다 보니까 조합원 동의가 안 돼서 사업이 진행되는 경우도 많이 문제가 됐던 것이 맞습니다. 크게 봐서 두 가지군요. 그러니까 땅을 이제 매입해야 사업에 들어가는데 이게 뭐 쉽지 않잖아요, 사실. 팔려는 사람이 안 팔면 버티면은 못 하는 거니까. 그런 문제. 그래서 시기가 굉장히 좀 늘어질 수 있다는 거. 그다음에 이제 분양가에는 사업비가 포함이 보통 안 돼 있나 보네요. 사업비라는 거는 딱 어느 정도 예상을 해서 만들어줘서 이 정도의 분양 가격으로 해서 땅 가격, 원가 해서 됩니다라고 이제 그 계약서를 이제 만들어 주시는데 이건 단순히 추정 금액일 수밖에 없습니다. 요번에 추가로 또 들어갈 수가 있군요. 사업비가. 그냥 요번에 이제 좀 안타까운 소식 중에 하나가 서울에서 둔촌주공 아파트라고 해서 예전에 서울에서 가장 큰 재정비 구역의 아파트입니다. 근데 이제 거기가 뭐 일반 신도시급 규모의 아파트로 이제 재건축이 되는 아파트인데 공사 중단이 지금 됐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공사 중단이 된 사유를 들어보면 2년 가까이 그 시공사들이 한 6개가 들어갔는데 우린 공사비 한 푼도 못 받았다. 그리고 지금 최근 들어서 공사비 상승 요인이 있어서 전 조합장하고 해서 우리는 공사비 계약을 다시 했는데 현재 남아있는 조합원들은 우리는 그 오른 공사비 인정 못하겠다. 니들 나가라. 이런 식으로 되다 보니까 지금 아파트가 올라가다 말고 섰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피해가 나오게 되면 대부분 이제 아시다시피 지역 지나가다가 그 콘크리트로 돼서 이렇게 철골조로 됐는데 아파트 한 5, 6층 올라가다 서 있는 그 형태들을 보실 수 있는 건데 문제는 여기가 5,000세대가 넘는 대규모 아파트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거의 신도시급 규모의 소규모의 신도시급 규모인데 그것도 서울 한복판에 이렇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 지금 조합원들이 왜 내가 추가로 공사비 늘어난 걸 내야 되느냐 인정 못하겠다. 그거 동의한 거는 조합 임원들이 한 거지 우리가 안 한 거다 하다 보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그걸 판단하기 위해서 결국 소송을 가고 또 사업이 중단되는 것만큼 여러 사람의 이해관계가 있다 보니까 결론적으로는 이 공사가 이번에 스톱된 것이 꽤 큰 여파가 내어질 거라 보여집니다. 그런 것처럼 이제 이 지역주택조합원들도 처음에는 이렇게까지 사업비가 더 늘어날 줄 몰랐는데 왜 사업비가 더 늘어났어 하고 결국에 이렇게 스톱되는 경우들이 좀 많습니다. 이게 처음에 이제 분양을 받겠다 계약금을 집어넣고 조합원이 되고 나서 뭐 이런 사업비 등등 뭐 기간 등등 이런 문제로 나오고 싶어도 잘 못 나온다면서요. 맞습니다. 네. 말 그대로 10명이 모여서 땅을 사는데 n분의 1씩 돈을 내서 이렇게 사업을 계획했었는데 그것에서 업무를 추진하는 대행사 입장이나 나머지 조합원들 입장에서는 중간에 자기가 실차고 나가게 되면 그만큼의 비용을 더 분담을 해야 되고 새로 조합원을 모집하기 위한 광고 홍보비도 들어가야 되고 그만큼 지연되는 이자나 비용이 발생되기 때문에 좀 강하게 규약을 맺었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울며겨서 먹기고 내가 싫어도 내가 나중에 이 내용을 정확하게 몰라서 잘못 계약됐다 하더라도 탈퇴하기가 쉽지가 않았던 사례들이 좀 많았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 지역주택조합 사업에 이제 참여할 때 일단 정말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잘 알아보고 들어가야 되겠네요. 그러면 이 사업을 시행하는 그 업무 대행사 이런 자격 조건 같은 것도 좀 정부 차원에서 좀 강화할 필요도 있겠네요. 그래서 가장 이제 2017년 6월 3일 이후에 이제 나온 기준 중에 하나가 그냥 아무나 와서 할 수 못하게 하기 위해서 말 그대로 이제 부동산 개발업 사업자 등록을 하던 아니면 이제 정식적으로 국가가 인정한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갖고 있는 업자건 아니면 전문비 사업 전문 관리업자로서의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이건 아니면 가장 안전한 거는 사실은 은행 계열사의 신탁업자들이 이 사업을 추진한다고 한다면 도전해 보실 만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자본 여건에서 법인 같은 경우는 자본금 5억 정도를 반드시 이상을 갖고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 사실은 이것도 좀 폐해가 있는 게 자본금을 납입하고 그걸 쓰지 않고 그냥 주식처럼 납입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업이라는 것도 계속 쓰게 되면은 결국 자본 잠식이 되는 경우들도 많기 때문에 지역주택조합을 하시려고 한다면 최근 들어서는 자금 관리를 하기 위해서라도 은행 신탁을 한번 이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 지역주택조합 가입하시거나 아니면 관심 있는 분들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가면 또 거기서 또 확인하셔도 되겠고 각 지자체 도시과 또는 도시계획과 여기에 좀 확인해 보시고 사업에 참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H스 인베스트먼트 조진희 대표였습니다.